안녕하세요. 육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쌍둥이 엄마입니다. 이렇게 사연을 쓰기까지 저는 참 힘겨운 시간을 보냈어요. 자주 듣던 채널인데도 한동안 들어오지도 못했네요. 그래도 지나온 날들을 회상하며 글을 쓰는 걸 보니 저도 이제는 많이 단단해진 것 같네요. 여러 사건들이 겹치면서 한동안 많이 무너져 내렸거든요. 쌍둥이 딸을 홀로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더 이상은 약해질 수 없어서 용기 내봤습니다. 제가 그동안 어떤 일을 겪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 여자 이혼이라도 한 건가 의문을 가지곤 하실 거예요. 차라리 제가 이혼했다면 그 사람이 세상 어딘가에서 숨을 쉬며 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울컥하는 마음에 눈물이 납니다. 제가 남편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이 맺히는 사연을 지금부터 털어놓으려고 해요. 저는 남편과 사별하고 한동안 제정신이 아닌 채로 지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었는데 배가 고픈 건지도 모를 만큼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때 친정어머니가 안 계셨다면 저는 지금 쌍둥이 딸들과 이렇게 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어머니께 감사한 마음을 늘 갖고 있어요. 하지만 세상의 모든 자식 부모 사이가 어떻게 저와 같을 수 있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 남편과 시어머님의 사이는 막장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관계였어요. 지금도 남편이 숨을 거두는 순간에 마지막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어땠을까 싶습니다. 좋은 기억만 가지고 떠났으면 좋겠는데 제 남편은 애석하게도 피부치 가족과는 안 좋은 기억이 더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늦은 나이에 남편을 만나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우연히 나갔던 모임에서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제가 요리를 업으로 삼는 남편을 만나게 된 건 정말 운명 같았습니다. 남편과 결혼 준비할 당시에는 남편이 유명한 셰프였지만 그 전까지는 참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옆에서 지켜본 남편은 외롭고 쓸쓸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요리 모임에서 만난 남편은 주방에서 요리를 배우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돈을 벌 목적으로 시작했던 아르바이트였는데 요리에 흥미를 느끼고 본격적으로 배우고 있던 시기였어요. 주방에서 갖은 수모도 다 당했죠. 그때는 남편이 돈도 없고 든든한 뒷배경도 없고 가방끈도 짧아서 정말 바닥부터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남편이 왜 이렇게 멋있고 빛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회사에 기대서 시키는 일만 하는 저와는 달리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도전적으로 찾아 나서는 남편이 참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모임에서 알게 된 이후로 빠르게 연인으로 발전하게 됐고요. 그런데 참 연애 시작하고 만나고 보니까 없다 이렇게 가진 거 없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남편은 반 지하방에서 자취하면서 레스토랑에서 요리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혹시 반 지하에 살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한 번씩 반 지하방에서 자취하는 남편 집에 놀러 가면 습한 기운에다가 어두컴컴한 기운이 참 싫었거든요. 그리고 괜히 반 지하에 살고 있어서 남편이 길을 못 펴나 의심스럽기까지 했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보면서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경수 씨, 우리 같이 살자.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당연히 꼭 같이 살아야지. 내가 지금은 능력이 없어서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 될까? 우리 동거하자. 그래야 돈도 더 잘 모으고 서로 습관도 잘 맞춰볼 수 있잖아. 마트 가도 1+1 물건이 더 싸고 저렴한 거 몰라? 우리 같이 살면서 돈 많이 모으면서 살아. 저는 그때 남편이 지하 단칸방에서 지내는 게 마음이 참 아팠어요. 그래서 당장 같이 살자면서 말을 뱉어버렸습니다. 나름 신중하게 생각했던 문제인데도 입이 잘 안 떨어졌는데 그날은 남편도 힘든 날을 보낸 날이라 표정만 봐도 지쳐 보였어요. 아무래도 요리하는 주방이 불이 나오는 가스레인지도 있고 날카로운 칼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선배들이
작은 실수에도 크게 호통을 치곤 했어요. 처음에는 남편도 자기가 만든 음식을 손님들이 맛있게 먹어주는 모습만 봐도 즐거워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주방에서 벌어지는 기합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는 말까지 할 정도였어요. 저는 요리할 때 가장 행복해 보이는 남편이 요리를 그만두지 않길 바랬어요. 그래서 저와 같이 지내면서 서로 의지하고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같이 살자고 제안했던 거예요. 꼭 남편과 결혼할 생각도 있었고 둘이 연애하면서 미래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신뢰도 있었고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 전에 3년간의 동거를 하게 됐어요. 그때는 서로 같이 있으면 힘이 되는 사이라 가능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같이 살다 보면 싸울 일이 많아질 줄 알았는데 저와 남편은 오히려 돈독해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된 계기가 됐어요. 하루는 남편이 주방에서 얼차려까지 받으며 기합을 받고 집에 온 날이었습니다. 둘이 마주 앉아 힘든 하루를 털어놓으면서 술을 한 잔씩 하게 됐어요. 그날 남편이 제게 해준 말은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힘든 표정의 남편을 보면서 말했어요. 오늘 레스토랑에서 많이 힘들었어? 이제 이 정도는 익숙해. 내성이 생긴 건가? 안 좋은 일에 내성이 생기는 사람이 어딨어. 그냥 참는 거지. 그렇게 참지 말고 나한테 털어놔. 난 정말 이 정도 일은 괜찮아. 나 이것보다 더한 일도 겪은 적 있어. 지금보다 한창 어릴 때 날 제일 힘들게 한 사람이 친어머니야. 저는 갑자기 과거 성장하면서 겪었던 친어머니 이야기를 털어놓는 남편 사연에 놀랐어요. 남편은 가족들 사이에서 참 외로운 아이였더군요. 아버님은 원래도 무뚝뚝하신 성격에 회사도 늘 야근이 많으셨고 어머님은 노래방을 운영하셨는데 늘 집에 늦게 들어오곤 하셨대요. 그런데 남편 위로 있는 아주버님 두 분이 공부를 너무 잘하니까 어머님은 아주버님들만 학원에 보내면서 키우셨던 겁니다. 그러니 남편은 학창 시절에 학교가 끝나면 늘 혼자서 집을 지키고 있던 거예요. 처음에는 삼형제라 든든할 것 같았는데 그 사이에서 혼자 외롭게 컸을 남편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을 꼭 안아줬어요. 그러자 남편이 눈물을 머금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공부도 못하고 행동도 느리다고 어머니 늘 나만 미워하셨어. 구박하고 때리셨는데 정말 그때 힘들었어. 그래서 그런지 주방에서 당하는 일은 당연한 일인 것만 같아. 에이, 세상에 구박당하는 일이 당연한 게 어딨어. 잘못된 건 아니라고 항상 당당하게 말해야지. 어릴 때부터 옳은 소리 못 해보고 커서 그런지 난 참는 게 편해. 그리고 나만 참으면 늘 잘 넘어갔으니까 그냥 난 꾹 참을 거야. 세상에 참는 게 편한 사람이 어딨어. 저는 남편이 힘들어도 아파도 참기만 하는 사람이라 답답했어요. 하지만 그날 남편에게 들은 성장 과정을 듣고 나니까 조금은 이해가 가긴 했습니다. 잠깐 들어도 남편은 친형들과 차별을 많이 당했던 과거가 있었거든요. 세상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말은 다 거짓이었나 봅니다. 남편이 공부도 못하고 성적도 안 좋으니까 어머님은 남편한테만 방도 내주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거실 구석진 곳에서 대충 지낼 수 있게 해주면서 이런 말을 하셨대요. 공부도 못하는 게 방이 왜 필요해? 방 생기면 혼자서 뭐 하려고? 성적 좋고 공부 잘하면 없던 방도 만들어 줄 테니까 공부나 해. 형들 배고프다고 하면 밥이나 차려주고. 그 당시 사춘기였던 남편은 어머님께 늘 친형들 그림자에 가려져서 무시당하면서 컸던 겁니다. 남편은 그때는 공부 못하는 자기가 정말 큰 죄라도 진 것처럼 생각했고 그저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만 살았다더군요. 아버님은 일이 바쁜 탓도 있었지만 원래도 집안일에 별 관심도 없으셔서 남편은 가족 중에 외톨이였다고 했어요. 미운 오리 새끼로 자랐던 남편은 대학도 못 갔습니다.
공부를 못하면 알려주고 가르쳐주면 될 텐데 남편인 공부도 못하는데 왜 대학에 가려고 하냐면서 호통을 치면서 몰아세웠다고 했어요. 남편이 서운한 마음에 울먹이니까 어머님은 더 모진 말로 지워지지 않을 말을 내뱉으셨대요. 네 머리로 무슨 대학을 가? 공장이나 가서 돈이나 벌어. 너 같은 애들은 아무 생각 없이 시키는 일이나 하면서 살아야 인생이 편한 거야. 괜히 머리 굴려서 사고 치지 말고 공장 가서 기계처럼 일이나 해. 이 말이 얼마나 상처였으면 남편은 고등학생 때 들었던 말을 40 초반에도 들었던 그대로 털어놓을 정도였어요. 제가 30대 후반에 만나 이런 이야기를 뒤늦게 듣게 된 게 미안했습니다. 조금 더 일찍 만나서 서로 의지하고 보듬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였죠. 그렇게 어머님이 금지 오겹이야 키웠던 첫째 아주버님은 사업을 하면서 살고 있었고 둘째 아주버님은 회사를 다니고 계셨어요. 제가 남편을 만났을 때 두 분 다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 상태였죠. 그러니 남편은 더욱 집안에서 외톨이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첫째, 둘째는 등록금도 대주고 대학 졸업까지 탄탄대로로 도와주신 것도 부족하셨는지 어머님은 두 아주버님 장가갈 때 신혼집까지 직접 마련해줬다고 했어요. 뭐 시부모님들 재산이니까 예쁜 자식 도와주실 수야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 남편은 그렇게 형들한테만 든든한 부모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싶네요. 반 지하에서 지내면서 레스토랑에서 일 배우겠다고 버티는 남편은 집안 식구들이 전혀 관심도 없었어요. 저는 그날 저녁에 남편과 과거 이야기를 하다가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남편과 둘이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저는 남편을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경수 씨 옆에서 떠나지 않을게. 이건 정말 내가 약속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말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만 집중해. 남편은 제 말을 듣자마자 그동안 쌓였던 서름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는 정말 남편이 바닥부터 배워나가던 때라 힘든 일 참 많이도 겪을 때였어요. 게다가 주방 서열도 무시할 수 없는 복병이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정말 꿋꿋하게 버텨내고 있었죠. 제가 생각해도 남편이 정신력이 강하다고 생각할 정도였죠. 남편이 그토록 원하던 셰프가 될 수만 있다면 저는 옆에서 얼마든지 버텨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회사원이라 남편보다는 벌이가 안정적이라 둘이 동거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과 동거 중에 제가 잠깐 겪었던 어머님은 남편한테 들었던 모습보다 더 실망스러웠습니다. 아무래도 레스토랑 특성상 휴무가 많지 않았는데 남편은 일주일 내내 고생하다 겨우 하루 휴무를 받았던 날이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잤던 남편은 쉬는 날이라 겨우 다리 뻗고 잠이 들었는데 어디선가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찌나 정신없이 잠이 들었는지 전화가 오는지도 모르고 남편이 자고 있길래 제가 대신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저장된 이름을 보니 어머님이길래 안 받으려다가 계속 전화를 하시길래 급한 일인가 싶어서 전화를 대신 받았어요. 그런데 받자마자 어머님은 호통을 치면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아, 네 큰형 사무실 이사하는데 와서 짐 좀 옮겨야 될 거 아니야. 오늘 안에 하려면 일손 부족하다는데 당장 안 튀어와? 어머님, 지금 경수 씨가 자고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 요즘 계속 일이 바빠서 오늘은 좀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뭐야? 걔가 하는 일이 뭐가 있다고 쉬어? 원래 무식한 애들은 힘든지도 모르고 일하는 거야. 당장 깨워서 오라고 해. 저는 어머님의 막무가내 태도에 화가 났어요. 아무리 미워도 남편도 아들인데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나요? 저는 어머니께 더 단호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이삿짐 센터에서 다 해주는데 남편이 지금 간다고 해서 빨리 끝나면 얼마나 빨리 끝나겠어요. 너 지금 내 말이 우스워? 내가 오라면 와야지. 네가 뭔데 중간에서 말을 자르려고 들어.
그리고 집안 장남이랑 차남이 잘 풀려야 막내도 잘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면 잔말 말고 당장 오라고 해. 이거 통 보니까 바로 전해. 경수 씨도 사회생활하는 성인이에요. 아무 때나 이렇게 막 불러서 부려먹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요리하는 사람인데 손이라도 다치면 어쩌시려고 그러세요? 누가 보면 대단한 수술하는 의사라도 되는 줄 알겠다. 너 지금 좀 오버하는 거 알고 있니? 일손 부족해서 급하시다면서요. 얼른 전화 끊으시고 이사짐 센터에 전화부터 해보세요. 저도 이만 바빠서 먼저 전화 끊겠습니다. 저는 혹시나 남편과 어머님 사이에 분란을 일으키게 될까 싶어서 최대한 정중하게 말씀드리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불쾌감이 들어서 날이 선 제 말투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전화기를 주방에 숨겨두고 자고 있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남편 어깨가 들썩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 보니 남편은 잠에서 깬 채 울고 있었어요. 제가 어머님과 나눈 대화를 들었는지 숨을 죽여 울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남편을 달래줬어요. 잠깐 어머님을 겪어본 저도 이렇게 심장이 뛸 만큼 억울한데 남편은 그 모진 세월을 어떻게 견뎠을까요? 사춘기는 한창 차별에 예민할 때인데 남편이 자라온 시간이 안쓰러웠어요. 그래도 이렇게 씩씩하게 자라서 자기 앞가림 잘하는 남편이 대견하지 않습니까? 공부면 다 잘 사는 세상도 아니고 자기 적성 찾아서 잘 사는 사람을 응원은 못 해줄 망정 어머님은 늘 가끔씩 전화하셔서 집안의 종처럼 남편을 부려먹으려고 하셨어요. 제가 그때는 집안 며느리도 아니고 그저 남편과 동거하는 사이라 큰 소리 제대로 못 쳐봤던 게 한으로 맺힐 정도랍니다. 그러다가 점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힘든 일도 굳은 일도 그저 묵묵히 견뎌내던 남편이 드디어 빛을 보기 시작했어요. 조그만 실수에도 얼차려 받으면서 버텨오던 세월이 8년인데 뭐라도 안 되면 억울해서 못 살 정도였죠. 서당깨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하잖아요. 남편이 그동안 배웠던 요리 실력을 바탕으로 오로지 본인의 레시피로 만들어낸 메뉴가 있는 식당을 오픈하게 됐습니다. 요리 배운 지 13년 만에 드디어 꿈을 이루게 된 거예요. 정말 바닥부터 차근차근 올라간 복을 이제야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불안해하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식당이 문전성시를 이룬 게 신기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맛집으로 소문이 난 건가 했는데 한 손님이 남편을 보면서 말하더군요. 셰프님, 음식 너무 맛있어요. 예전에 학교 앞에 있는 식당에서 일하셨죠?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저 친구들이랑 그때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파스타 만든 셰프님 이름도 물어봤었거든요. 어쩐지 맛이 너무 익숙했는데 여전히 맛있네요. 저 여기 단골할게요. 남편을 알아본 손님이 남편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걸 보니까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은 마음에 울컥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인터넷에는 남편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너무 맛있었다면서 남겨주는 후기가 늘어만 갔습니다. SNS와 유튜브 여기저기서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고 있었어요. 한 달 내내 휴무도 없이 일했는데도 남편은 힘든 줄도 모르겠다면서 싱글벙글한 얼굴로 남편이 일하더군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서 남편을 보면서 말했죠. 입이 귀에 걸린 채로 일하네 아주. 하루도 못 쉬는데 안 힘들어? 나는 내가 만든 음식 손님들이 맛있게 먹어주면 피로가 다 풀리는 것 같아. 정말로 하나도 안 힘들어. 그러고 보니까 경수 씨 식당 오픈하고 나서부터 나한테는 한 번도 요리 안 해주더라. 내가 특별 레시피를 개발하고 있지. 남편은 식당이 날개 돋친 듯 매출도 오르고 잘 되니까 장난도 치면서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남편의 고생을 하늘에서도 알아주는지 남편의 식당은 3호점까지 늘어날 만큼 인기를 얻었습니다.
게다가 방송에도 몇 번 출연할 만큼 나름 유명했어요. 그동안 남편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알기에 저는 같이 기뻐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일 뒤에는 어이없는 일도 있었어요. 남편 혼자서 개고생하면서 이 자리까지 오는 동안 안부 전화 한 번 안 하던 어머님이 폐쇄 전환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모릅니다. 어머님은 갑자기 남편의 3호점 개업식에 연락도 없이 오셔서 남편의 팔짱을 끼면서 신이 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이에요. 제가 여기 식당 셰프 친엄마예요. 내 배 아파서 난 아들이지만 참 기특해요. 누가 보면 남편이 셰프가 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물심양면 도와준 줄 알겠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어머님을 보면서 한숨을 쉬고 팔짱을 풀었어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남편 뒤만 졸졸 쫓아다니며 우리 아들이라는 말을 어찌나 열심히 하셨는지 모릅니다. 항상 남편은 가족들 중에 늘 찬밥 신세였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자랑스럽게 우리 아들이라고 말하는 어머님이 이해가 가시나요? 그동안 지하 단칸방에 사는 거 다 알고 계셨으면서도 한 번도 들여다본 적 없는 사람이 어머님이셨어요. 그러니 남편도 어머님 이야기만 나오면 예민하게 반응했고요. 비단 어머님만의 문제는 아니기도 했어요. 그냥 온 가족이 남편한테 아예 무관심했거든요. 이게 가족일까 싶은 의문이 드는 가족이 예비 시댁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남편도 생일도 몰랐어요. 식당에 있는 달력에 남편 생일을 표시하고 있는데 어머님께서 제가 있는 카운터로 오시더니 제가 해둔 표시를 보면서 물으셨어요. 그거 무슨 날이야? 월급날 표시하는 거니? 경수 씨 생일이잖아요. 생일이 뭐 대수냐? 내가 낳아줬는데 나한테 효도나 하라고 해. 막내 아들 생일도 모르시는 분인데 막내 아들한테 효도는 받아야겠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아들 식당을 오픈해서 축하해주러 온 줄 알겠지만 제 눈에는 그저 뭐라도 바라고 온 사람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어머님만 오면 정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남편이 셰프로 잘 나가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이상한 참견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저와 남편 사이에 갑자기 쌍둥이가 생긴 겁니다. 게다가 쌍둥이를 임신한 게 갑작스럽긴 했지만 동거 3년 차쯤 되니까 서로 결혼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 거라면서 다짐했습니다. 씩씩하고 우렁찬 남편 목소리에 친정 부모님들도 응원해 주셨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저희와 가까이 사는 시댁에 먼저 인사를 갔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시댁으로 갔습니다. 동거하는 3년 동안 시댁 식구들을 제대로 봤던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남편은 저희 친정 부모님들을 편하게 뵙기도 했고 가끔 여행처럼 시골에 가서 저희 아버지의 일을 돕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시댁보다 저희 집이 훨씬 더 편하다고 말할 정도로 가깝게 지냈어요. 하지만 시댁은 저희 친정과는 분위기 자체가 달랐습니다. 처음 시댁에 갔을 때 어머님은 저를 노려보고 계셨어요. 그때 시댁에는 아버님과 어머님은 물론이고 아주버님들과 형님들도 먼저 도착해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가족들 다 있는 자리에서 저를 마치 취조라도 하듯 물어보셨어요. 부모님은 두 분 다 뭐하고 사셔? 나이도 있으니까 모은 돈은 좀 있겠지? 아버지는 농사 짓고 계시고 어머니는 주부세요. 돈은 적당히 벌 만큼 벌었고 적금도 모을 만큼 모으고 있고요. 너 우리 아들 잘 되니까 헤어지기 싫어서 임신한 거지? 돈 좀 번다 싶으니까 발목 딱 잡고 안 노는 거잖아. 어머님은 저를 취조하듯이 물어보는 것도 모자라서 모욕적인 말까지 하셨어요. 너무 황당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때 제 옆에 저보다 더 화가 난 얼굴로 남편이 어머님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이 사람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저 꿈 이루고 이만큼 살게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뭐? 네가 아주 여자한테 단단히 제대로 홀렸구나. 아니요. 사람을 제대로 만나서 이만큼 성장한 거예요. 처가댁이 농사꾼인 게 뭐 어때서요? 그리고 저 우리 식구들보다 이 사람 부모님을 더 많이 뵙고 살았어요. 그동안 저 사람 취급도 안 하셨잖아요. 절 언제 아들로 생각이나 해본 적은 있으세요? 남편이 소리를 치면서 말하자 시댁은 일순간 조용해졌어요. 그러자 아버님도 한숨을 쉬시면서 창밖만 바라보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아직 할 말이 있으셨는지 남편을 보면서 앙칼진 목소리로 말하셨어요. 그래도 우리가 네 핏줄인데 그런 말 하면 못 써. 요즘 큰형사 어려운 거 알고 있지? 이번 기회에 1억만 도와주고 서로 우애 좋게 지내라. 그동안 형이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생각해봐. 뭐요? 1억이요? 그리고 형이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요? 저는 그동안 형한테 무시당하고 맞았던 기억밖에 없어요. 사회에 나와서도 저한테 연락 한 번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힘드니까 도와주라고요? 엄마 같으면 제가 형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얘 좀 봐. 엄마한테 말대꾸할 줄 모르던 애가 여자 잘못 만나서 변했네 변했어. 저도 나이가 40이 넘었어요. 말대꾸가 아니라 이제 옳은 말을 하는 거라고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그동안 저 힘들 때 제 옆에서 저 위로해 준 적도 없었잖아요. 나는 그 돈 절대 못 주니까 앞으로 저 찾지 마세요. 남편의 서름 가득한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가슴에 얼마나 맺힌 게 많겠어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보듬어 주진 못할 망정 계속해서 남편의 마음을 난도질하고 계셨어요. 남편은 그렇게 어머님께 소리를 치고 시댁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달려나가는 남편을 따라서 같이 나왔고 도망치듯 시댁을 빠져나온 저희 부부를 쫓아온 사람은 아버님이셨어요. 아버님은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남편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경수야, 미안하다. 엄마 말 신경 쓰지 마라. 나도 퇴직하고 네 엄마한테 찍소리도 못하는 거 알지? 엄마 말 다 무시해. 그 돈 절대 큰형 도와주지 마. 벌써 집안 재산을 얼마나 끌어다 썼는지 모른다. 나는 너까지 망가지는 거 원치 않아. 그러니까 그 돈 꼭 쥐고 있어. 남편은 그날 아버님 품에 안겨서 엉엉 소리를 내며 울었어요. 그리고 남편을 달래고는 옆에 있던 저를 보면서 아버님은 점잖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부족한 시댁인데 와줘서 고마워요. 쌍둥이 임신한 것도 정말 축하해요. 건강하게 태교 잘하고 몸 잘 챙겨요. 그리고 우리 경수 좀 잘 부탁할게요. 제일 아픈 손가락인데 나도 서툴러서 잘 몰랐어요. 걱정 마세요, 아버님. 제가 옆에서 잘 챙길게요. 그리고 아버님 말씀 편하게 하세요. 나중에 좀 더 편해지면 말 놓을게요. 지금은 우리 경수만 잘 부탁해요. 남편은 어찌나 많이 울던지 제가 아버님과 대화하는 걸 보고도 또 울었어요. 그래서 제 손을 잡고 말씀하시던 아버님은 눈물 범벅이 된 남편 얼굴을 닦아주느라 잡았던 손을 놓으셨어요. 그리고는 남편 어깨를 살며시 잡으셨습니다. 아버님은 눈물을 닦아주는 일도 서툴러 하실 만큼 표현을 잘 못하는 분이셨어요. 그렇게 남편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아까 아버님과 대화하면서 왜 그렇게 많이 울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남편은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까 아버지 손을 보니까 손등에 주름이 많아서 이제 많이 늙으셨구나 생각이 들어서 어릴 땐 무서웠는데 이젠 저렇게 허약해지신 모습 보니까 눈물이 났어. 그래도 나 가장 많이 챙겨주고 위해주셨는데. 남편은 아버님을 떠올리고 또 눈물을 글썽였어요. 저도 남편의 마음이 느껴져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남편은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시댁에서는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았고 저희 친정 부모님들만 이런저런 조언도 해주셨죠.
아버님은 문자로나마 부족한 게 있으면 귀뜸해달라고 보내주셨고요. 저는 아버님께 마음만으로도 감사하다면서 답장을 드렸습니다. 어머님은 이때도 정말 아무런 말도 없으셨어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저와 남편은 드디어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한동안 쥐죽은 듯이 조용했던 어머님은 모임 친구들부터 지인들을 12명이나 데리고 식장에 온 거예요. 그런데 더 황당했던 건 손님 맞이를 하고 있는 남편 옆에서 우리 아들이라면서 입이 귀에 걸려서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야, 인사들 해. TV에서 본 적 있지? 실물이 더 훤하지. 내 아들이지만 어디 내놔도 아깝지 않을 인물이라니까. 어머님은 끝까지 본인 친구들한테 남편을 인사시키려고 안간힘을 쓰셨어요. 남편은 일부러 어머님 손님에게만 대충 인사드리고 자리를 옆으로 피하는 듯 했습니다. 남편이 잠시 신부 대기실에 들렀는데 아주버님 부부가 오셨더군요. 큰형님은 원래도 인상이 센 편이라 그런지 입은 축하한다고 하시는데 눈은 전혀 축하해주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아마도 큰 아주버님 1억을 안 도와줘서 괜히 심술이 난 듯 했습니다. 그래도 둘째 아주버님과 형님 부부는 달랐습니다. 큰 아주버님도 얼굴만 쓱 보고 그냥 나가버리셨는데 둘째 아주버님은 남편을 안아주면서 축하해 주셨어요. 그리고 둘째 형님도 아이들을 챙기면서 저희 부부를 격려해주고 나가셨고요. 정말 그날 결혼식이 어떻게 끝났는지 모르게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남편이 워낙 발도 넓고 인맥이 넓어서 하객도 정말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누구와 인사를 했는지 기억도 나질 않을 정도였어요.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마치고 축의금 정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인들을 12명이나 끌고 왔던 손님 중에 축의금을 안 냈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많은 축의금을 한 금액이 5만 원이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남편은 그걸 보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봤지? 이런 사람이야.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겠지? 괜찮아. 이제 우리 쌍둥이들이랑 내 식구 잘 살면 그만이야. 너무 마음 쓰지 말자. 저는 속상해하며 한탄하는 남편을 다독였어요.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태교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지극정성까지 더해져서 정말 몸조리 하나는 제대로 할 수 있었어요. 어느덧 건강한 쌍둥이 딸들을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남편이 이상하게 체중이 계속 줄고 점점 컨디션도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게다가 황달도 눈에 띄게 심해진 게 느껴졌어요. 평소 술, 담배도 전혀 안 하던 남편이라 갑자기 왜 그러나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검사를 받아보라 하고 검진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남편은 갑자기 극심한 복부에 통증이 느껴져서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말에 놀라서 병원으로 허둥지둥 달려갔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보니 어두운 표정의 의사가 남편이 글쎄 췌장암 말기라는 말을 듣게 됐어요. 제 귀로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응급실에서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너무 놀라서 남편을 붙잡고 울 수밖에 없었어요. 다행히 친정 엄마가 집에 있어서 쌍둥이들을 맡겨놓고 나올 수 있었던 게 참 다행이었죠. 그때 제정신으로는 애들을 챙길 수 없는 지경이었어요. 제가 눈물을 닦으면서 불안해하는 남편에게 괜찮을 거라고 해주는데 둘째 아주버님 부부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며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오셨어요. 둘째 아주버님은 수척해진 얼굴로 누워있는 남편을 보고는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경수야, 형이 미안해. 내가 너 엄마한테 매일 맞고 혼나는데 내가 지켜보기만 했어. 미안해. 그때는 나도 어려서 엄마한테 이쁨만 받고 싶었어. 너무 미안해. 형, 나 너무 무서워.
이렇게 아픈 채로 누워있는 것도 너무 무서워. 괜찮을 거야, 걱정 마. 내 동생 씩씩하잖아. 나 건강해져서 내 아내랑 내 자식들이랑 오래오래 살고 싶어. 나 정말 오래오래 살고 싶어. 걱정 마, 자식아. 형이 옆에 있어줄게. 그렇게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둘째 아주버님의 손을 잡고 울먹였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병실 문이 큰 소리를 내고 열리더니 아버님께서 급하게 나오셨는지 짝도 안 맞는 신발을 신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얼굴도 놀란 기색이 역력하셨어요. 아버님은 곧장 남편한테 다가서서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왜 이러고 있어? 건강해야지. 처자식이랑 행복하게 살 거라고 했잖아. 대체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아버지, 저 너무 무서워요. 너 이 애비보다 먼저 가면 불효자식이야. 제발 좀 일어나, 제발. 이 아버지가 다 잘못했다. 남편은 아버님 앞에서 정말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일말의 가능성에 희망을 걸어보려 했어요. 그렇게라도 위로하지 않으면 제정신으로 있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열심히 간호했어요. 하지만 이런 제 노력에도 병원에서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을 전달해 왔습니다. 그때는 제가 꿈이라고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가혹한 현실은 제 숨통을 계속 조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믿기지 않는 현실이 또 벌어졌다면 믿어지시나요? 더 이상 놀랄 일도 없을 줄 알았는데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마음의 준비하라는 소리를 듣고 달려오신 겁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남편 병상 옆에 주저앉듯이 바닥에서 우는 소리를 하셨어요. 아유, 우리 아들 어떡해. 가망 없다는 말이 다 무슨 소리야. 어떡하면 좋아. 가망이 없다니 일은 다 어떻게 하려고. 아유, 그걸 다 어쩔 거야. 너 우리 아들이잖아. 내 핏줄인데 네가 이렇게 되면 어떡해. 그런데 어머님이 무슨 말을 하려다 말고 부자연스러운 말만 내뱉는 거예요. 꼭 용건이 있는데 빙 둘러서 말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한참을 우는 소리를 하면서 말을 얼버무리시더니 설마 했던 그 말을 끝끝내 하시더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머님은 훨씬 더 뻔뻔하고 돈밖에 모르는 분이었어요. 어머님이 울음을 멈추고 했던 말은 이런 내용이었죠. 경수야, 너 그래도 우리 집 자식인데 설마 재산 다 네 처자식 앞으로만 남기고 갈 거니? 그 가게 3개 아파트 재산 20억이나 넘게 있다면서. 지금 네 형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다 어렵게 사는데 우리한테도 10억이라도 주고 갈 순 없니? 엄만 진짜 사람도 아니야. 지금 언제 숨 넘어갈지도 모르는 아들 앞에서 돈 달라는 말이 그렇게 나와요? 제가 알아서 다 변호사 통해서 해놨으니까 신경 끄세요. 아유, 잘 생각했어. 10억이면 니처랑 쌍둥이들 충분히 살 수 있잖아. 네가 알아서 나눠놨다니까 내가 마음이 좀 놓인다. 가족이 잘 돼야 너도 하늘에서 마음이 편할 거 아니야. 피 같은 형제들 다 버려둘 거 아니잖아. 잘 생각했어, 아들. 병상에 누워서 거칠게 숨을 쉬는 아들을 보면서 친엄마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상황은 제가 정말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시어머니라도 뒤통수 쳐서 머리채 잡고 병원 밖으로 끌어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면 똑같은 인간이 되는 거니까 겨우 참았네요. 남편 앞에서 더 이상 큰 소란을 일으키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시모는 병실을 나가는 끝까지 저를 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수 옆에 딱 붙어서 잘 지키고 있어. 잘못되면 바로 연락하고. 바로 연락 안 하면 내 성격 알지? 어머님이랑은 더 할 말 없으니까 그냥 가세요. 뭐? 얘 말투 좀 봐. 내가 돈 없다고 나 무시하는 것 봐. 그만 좀 말하고 그냥 가시라고요. 아픈 사람 앞에서 꼭 이러고 싶으세요? 남이라도 이렇게 못하겠네요. 아들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그런 재산 같은 거에 눈독이나 들이시냐고요.
아이고, 내가 다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너도 진짜 답답하다 답답해. 결국 남편의 병실 앞에서 시어머님과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야 말았어요. 왜 하늘은 저런 사람은 남겨두고 이제 행복하게 살려는 제 남편을 데려가려고 하나 억울했습니다. 병실에 들어오니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남편이 보였어요. 저는 혹시나 남편이 체력적으로 힘들어질까 싶어서 얼른 가서 달래줬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는 마치 마지막인 듯 인사를 했어요. 여보, 미안해. 아무래도 이젠 끝인 것 같아. 우리 애들 좀 잘 부탁할게. 당신이 내 몫까지 애들이랑 같이 행복하게 살아줘. 내가 당신 곁에 오래 같이 못 지켜줘서 미안해. 남편은 그렇게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저는 남편이 사망 선고받는 순간에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아요. 너무 울어서 더 이상 눈물도 안 날 줄 알았는데 수도꼭지처럼 눈물만 나더라고요. 장례식 내내 저는 무슨 정신으로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동안 남편과 일했던 직원들이 달려와서 저를 많이 챙겨주고 있었습니다. 고향에 있던 친정 부모님들도 죽을 만들어 와서 제게 먹이려고 노력하셨어요. 입에 들어가도 넘어가질 않아서 뱉어내길 반복하다 겨우 몇술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남편 장례 기간 동안 둘째 아주버님도 형님도 저를 참 많이 위로해주고 챙겨주셨습니다. 아버님도 곁에서 말없이 같이 울어주셨고요. 그렇게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남편이 납골당해 생을 마감하고 쉬게 했습니다. 참 허망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50년도 채 못 살다가 남편이 안타까웠어요. 친정 부모님은 애들을 당분간 봐주신다면서 쌍둥이들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살던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찍었던 사진들과 아이들이랑 남겨둔 가족 사진을 보면서 또 눈물을 흘렸어요. 남편이 일하는 사진과 아끼던 물건들을 보니 마치 방에서 남편이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집안에 있는 남편의 흔적들을 보다 밤을 꼴딱 샜어요. 그러다 남편이 남긴 수첩을 보게 됐는데 늘 지갑처럼 가지고 다니던 수첩이었죠. 안에는 식당 계획표가 있었고 한 구석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식당 계획을 짜다가 제 생각이 났는지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지금 나는 복을 받은 것 같다. 난 불행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내를 만나서 행복한 사람이 됐다. 가족을 지키고 아내를 영원히 사랑할 거다. 여보, 못난 놈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사랑해. 저는 수첩을 품에 안고 대성통곡을 했어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저를 정신 차리게 만드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님은 저와 남편이 살던 집에 막무가내로 들어와서는 거실에서 통곡을 하는 저를 보면서 다그치듯 말했어요. 정신 차려. 산 사람은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우리 경수가 남긴 돈 빨리 내놔. 남긴 돈이 어딨어요. 없어요 그런 거. 또 돈 타령하실 거면 그냥 나가세요. 내가 경수 죽기 전에 변호사 써서 유산 다 나눠둔 거 알고 있으니까 오리발 내미지 말고 당장 안 내놔? 남편이 말하던 그 변호사는 남편과 15년 지기 친구였던 사이였어요. 식당 일을 처리할 때도 믿을 만한 친구라면서 자문도 많이 구하던 친구라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죽기 전 남편이 했다는 말만 믿고 저를 찾아온 거였어요. 제가 계속 모른다고 하니까 어머님은 저를 보면서 따지듯이 말하셨죠. 돈 내놔. 50% 넘기던가. 너 이런 식으로 오리발 내밀 거면 돈 줄 때까지 여기서 내가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줄 알아? 그때부터 지옥 같은 시간이 펼쳐졌어요. 남편과의 추억을 정리하던 저는 어머님한테 붙잡혀서 꼼짝도 못하게 된 겁니다. 저도 미칠 지경이었어요. 정말 이틀 동안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갔네요. 거의 감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나가보려고 해봐도 어머님이 저를 끌어서
집 안으로 밀치셨어요. 뭐 그동안 먹은 게 있어야 힘이라도 나는데 먹은 게 아무것도 없으니 이리저리 치일 뿐이었어요. 그렇게 꼭 이틀 정도 지나자 구세주 같은 초인종 소리가 들려왔어요. 밖을 확인해 보니 남편 친구였던 변호사였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문부터 열었어요. 남편 친구는 저를 보자마자 정중히 인사를 하더군요. 재수 씨, 안녕하세요. 경수 친구 박상현이에요. 그 친구는 변호사였고 남편이 부탁한 유언을 전하러 왔던 거였어요. 그런데 변호사 친구가 서류 가방에 멀끔한 차림으로 들어오니까 어머님이 눈을 반짝거리며 말했습니다. 변호사죠? 빨리 우리 아들이 뭐 남겼는지 얼른 보여줘요. 호들갑을 떨면서 말하는 어머님을 보자 변호사 친구는 난감한 얼굴로 난색을 표하며 말했습니다. 그게 죄송한데 어머님 몫은 없어요. 뭐야? 내가 낳았는데 왜 내 몫이 없어? 경수 뜻이 그래요. 모든 부동산, 자산, 식당까지 전부 다 재수 씨한테 넘겼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 조작한 거 아니야? 내가 처음 보는 당신 말을 어떻게 믿어? 저도 이런 걸로 장난치면 쇠고랑 차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지. 내가 걔를 어떻게 키웠는데, 아이고. 일단 재수 씨, 경수가 남긴 영상부터 보세요. 저는 멍한 얼굴로 변호사 친구가 건넨 노트북으로 영상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 놓아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상을 다 보고 어머님도 더 이상 억지 부리지는 못하셨어요. 여보, 나야. 당신 지금 자리 비운 틈에 상현이 불러서 영상 남기고 있어. 그동안 나 만나서 당신 정말 고생 많았는데 내가 오래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당신이랑 애들이랑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는데 내가 미안해. 아마 우리 애들은 당신 닮아서 현명하고 바르게 자랄 거야. 그러니까 부디 내 몫까지 잘 부탁할게. 내가 항상 해가 되고 바람이 돼서 늘 우리 가족 옆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당신 너무 슬퍼하지 말고 계절마다 내 생각해줘. 내가 많이 사랑하고 미안해. 남편은 끝까지 저와 가족 걱정뿐이었어요. 저한테 남길 영상을 찍고는 잠시 목을 가다듬더니 어머니께도 영상을 남겼어요. 저는 엄마를 제 엄마라고 생각 안 해요. 그냥 마지막으로 사람으로 양심 있으면 내 가족들 절대 괴롭히지 말아요. 나 어릴 때 엄마 원망 많이 해서 한이 맺힌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 없다고 내 처자식 괴롭히면 전 하늘에서도 엄마 용서 안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할머니 그리고 엄마 역할 제대로 하고 싶으시면 이제 정신 좀 차리세요. 평생 제 소원 한번 들어준 적 없잖아요. 마지막 제 소원은 엄마가 내 처자식 괴롭히지 않는 거예요. 제발 이제라도 멈추면 저도 엄마 용서할게요. 제발 부탁이에요. 엄마, 마지막 제 소원 들어주세요. 영상은 이렇게 끝이 났어요. 저한테는 구구절절 고맙다는 말만 하던 남편이 어머님한테는 경고라도 영상을 남긴 게 저도 좀 충격이긴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을 보니까 어머님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돈 안 주면 소송을 하겠다고 악을 쓰던 어머님도 느끼는 게 있으셨나 봅니다. 갑자기 눈물을 보이던 어머님은 저한테 더 이상은 돈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나가버리셨어요. 그리고 정말 남편의 소원을 들어주기라도 하는 것처럼 저를 찾아와서 돈 내놓으라고 화내거나 소리를 지르는 일도 없었어요. 남편의 오랜 변호사 친구는 제가 유산을 받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참 많이 줬습니다.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남편의 식당은 유명 셰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전반적으로 관리만 하고 있어요. 시간도 여유로워서 쌍둥이들과 야외 활동도 하고 가끔 아버님과는 연락을 하고 지냅니다. 항상 조심스럽게 안부를 먼저 물어보세요. 물론 어머님은 여전히 연락 한 통 없으시고요.
차라리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평생 연락 안 하고 지내고 싶습니다. 옛말에 부모의 정은 자식에게 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남편이 부모 정을 조금이라도 느껴봤다면 어땠을까 아직도 많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더 제 딸들은 정을 주면서 키우려고 해요. 그게 남편이 바라는 뜻일 테니까요. 요즘도 가끔 남편 생각에 울컥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힘내고 있어요. 제 사연 들으신 구독자분들이 저 힘내라고 따뜻한 응원 좀 부탁드려요. 이맘때가 되니까 남편이 더 생각나고 가족이 갇힌 아들이 나온 걸 보니 더 제 마음이 아프고 쓸쓸해지네요. 여기 자주 들여다보면서 힘내볼게요. 끝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